안녕하세요. 송TV 이상석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회 최영화 의원님을 모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최영화 시의원님을 앞에 모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송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요즘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속에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조금 어려움도 있고 불안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도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죠. 지금 시민들이 다 어렵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격리로 인해서 많이 깝깝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직접적인 지원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당사자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사실은 저 또한 느끼고 있고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감염이 되어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이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챙겨서 시의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또 시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또 움직이시기 때문에 또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일들이 터지지 않고 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또 5월 8일 날 포럼이 열렸다고 들었는데 혹시 간단하게 소개라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재난약자의 안전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가지고 부산 인권 정책 포럼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재난약자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저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장애만 재난약자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노숙인 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독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숙인 분들 중에 특히나 이번에 이제 부산역에 계셨던 노숙인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식사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분들 등등 이제 많은 영역에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드러났고 저희가 이제 돌봄 공백이 생기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함께 논의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자리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우리 이제 2020년에 국민건강실태조사에서 4위로 꼽힐 정도로 상당히 수요가 높은 서비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모시고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이제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그 코로나19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확산세 속에서 사실은 최근에 한 병원에서 조금 안타까운 죽음을 조금 맞이하신 분의 이야기가 정신장애인 분들 사이에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좀 우리나라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환경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의견은 조금 어떠실까요? 네, 저는 이번 과정을 밟으면서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정신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굉장히 사각지대에 좀 놓여있고 여전히 저희 나라에서 아직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좀 평소에도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변화시켜야 될까 많이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CD 회원국 중에 입원일 수가 굉장히 비해 입원일 수가 6배나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집단 시설에서 이제 발생 사례를 보면 병원과 같은 수용 시설에서의 감염 또는 위험 사례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예를 든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에도 무조건적인 코호트 격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코호트 격리 수준의 집단 거주시설들을 코호트 격리를 하면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거주시설에 사시거나 그 정신장애 시설에 계시더라 하더라도 만약 그 시설 내에서 한 분이 감염이 되셨다면 그분은 바로 지역사회로 모셔와서 제대로 된 의료를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는 글쎄요, 저희 나라도 처음 이런 상황을 겪어서 그리고 준비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집단 수용시설에서 더 많은 사실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집단 수용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삶과 일상을 지원하는 방법이 감염병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현장에서는 탈시설을 말하고 탈원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와서 함께 살면서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더하여서 정신장애인 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산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말 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듣거나 시민분들이 아직 여전히 조금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병원 밖을 나오면 이 같은 코로나 상황에 바로 뭐 그런 어떤 집단 시설에 막 다닌다던가 가서도 안 될 곳에 간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괜히 더 이 유행병을 더 많이 전파시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 조금 드실까요?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이 포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혐오 프레임을 만드는 것,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감염병 발원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특성 장애에 대해서 그분이 뭔가 감염을 퍼뜨리는 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좀 혐오를 시작으로 이번 감염병이 이제 혐오 프레임을 많이 불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산에서는 이제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병원 가는 것 외에는 이동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특정 집단을 좀 잠재적 확진자로 본다든가 이런 시선이 매우 많았고 좀 제 입장에서는 혐오로 시작해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구타를 가하거나 이런 위해를 가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역사회 혐오가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혐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 지역사회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되는 데서 더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을 모으고 의견들을 모아서 혐오가 얼마나 이제 문제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도 만들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쭉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소외된 이웃이나 뭐 또 아까 말씀하신 재난과 관련된 이런 재난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 없이 병을 이겨내려면 아까 제도와 정책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시에서 조금 준비하거나 또 의원님께서 또 혹시 생각하셨던 제도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조금 강화해야 된다. 이것은 비장애인들보다 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장애 유형에 맞게 그분들에게 맞추어서 지원책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TV에서 보셨겠지만 요즘 소아통역사들이 그 하시는 분들 곁에 서서 사실은 소아통역을 하니까 실제로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더 훨씬 낫다, 더 잘 전달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 화면 해설이라든가 자막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그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가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되다가 이렇게 이제 요구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되거나 자가격리자가 되셨을 때 이게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이후에 생겼지 않습니까? 생활치료센터가 비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생활치료센터가 이후에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이 하나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어떤 이런 생활치료센터처럼 이런 거를 만들어야 할 때 꼭 장애인 분들만 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정책과 이런 접근성이 고려된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앞서 비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해놓고 뒤늦게 장애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또 그때서야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이런 의료 접근성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입원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을 받게 됐을 때, 장애인분들의 경우에 확진을 받게 되었을 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이제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대책과 인프라가 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개별 특성에 맞춰서 이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 매뉴얼을 만들거나 할 적에 많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 앞에서는 누구나 사실 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복지시설들이 사실 임시 휴관 상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다시 가족 돌봄의 형태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냐. 물론 이게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데 의원님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서 자녀를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시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사실은 엄마와 자녀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번 상황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만큼 저희가 사회가 함께 돌보자라고 했고 커뮤니티 케어를 얘기했고 함께 하자 했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는 온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다시 지금 돌아갔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앞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가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 관련한 소송을 내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원이 강제 조정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직 못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은 이미 돌봄 공백을 예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돌봄 공백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번에는 무조건 휴관을 하고 이 지역사회 이용시설을 이렇게 문을 닫는 형태로 했습니다만은 아마 현장에서는 관은 문을 닫더라도 아마 이렇게 직접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 공백 이후에 또 돌봄 공백은 예견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휴관을 했을 경우에 정말 꼭 필요한 이용자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용도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는 큰 틀의 변화는 그런 방법도
이후에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1대1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확대할 건지 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이나 시행들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미리 준비 또는 뭐 이런 좀 모범 사례가 된다거나, 의원님 요새 현장을 좀 만나시면서 야, 이런 기회들이 자꾸 많아지면 네. 우리가 사회가 바뀌겠다 싶은 조금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장애 포괄적 재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이제 인식이 제고가 됐고 활동을 이제 전개해 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대책 마련 촉구 긴급 성명을 발표해서 이번에 청도 대남병원 코호트 격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외부에서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외부로 나왔고 제대로 된 의료를 지원을 받으셨던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외부에서 계속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해서 변화된 부분들은 아까 앞서 그 청도 대남병원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어 통역사 화면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국민이 감염병 위험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좀 하는 계기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사실은 자료들이 많이 지금 축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축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자가격리가 발생을 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그럴 경우에는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도 좀 만들어 놔야 한다. 활동보조 24시가 필요한 분들, 직접 혼자 사시거나 하신 분들이 혹시나 자가격리가 되거나 그 돌봄이 필요할 때 좀 지원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을 계기로 이후에 아마 매뉴얼이 만들어지거나 백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서 좀 충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럴 때 장애인 부분이 빠지지 않고 그 재난 매뉴얼에 꼭 들어가서 장애 유형에 좀 맞게 필요한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소 시설이나 공동생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들어오는 거나 외출하는 부분이 좀 많이 제한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아까 코호트 격리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입소시설에 생활을 하시는데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은 이게 나가기가 조금 어렵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일을 하러 갔을 뿐인데 내가 일을 하러 갔다 온 동선 안에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이 있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분은 결국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분은 어디에 가야 될까요? 다음에는 뭔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아마 그래서 자가격리가 하셔야 되는데 혼자 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 혹은 아까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처럼 그렇게 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이후에 조금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 현장이 아까 이제 임시휴관 상태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속에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역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나 또는 1대1 대면 서비스나 개별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가정방문, 또 뭐 예방적 주간제약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지역 안에서 소외받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하셔가지고 올해 이제 코로나19 국면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마 우리의 이런 활동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저희가 좀 잘 다듬어진다면 앞으로는 이제 지역에 나오시는 정신장애인 분들이 더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이 지역에서 정신장애인 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떤 준비들이 더 필요할지, 그리고 부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의원님께서 조금 얘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청도 대남병원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은 참 문제가 있겠다. 앞으로 이분들이 차츰차츰 지역사회로 나와야겠다. 실제로 정책을 할 때 계속 이제 말로만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사회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지역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뭔가 이용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내가 자립하겠다 했을 때 뭔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어야 그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곳을 지나고 그리고 정신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로 저는 자립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는 탈시설,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이곳에 탈원화도 같이 가야 한다.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완성의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 분들이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셔서 치료를 쭉 받으시고 이제 자립을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고 싶었을 때, 그럼 그 중간에 갑자기 나갔을 때 적응하기 쉽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됐고 그분도 이제 자립을 하시겠다고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분들이 지역사회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한번 도와주는 과정, 약을 먹는 과정이라든지 뭐 와가지고 지역사회 나가면 식사 챙겨서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홈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이분들이 그분이 필요로 하는 기간 정도만큼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부분들을 이제 사회복귀를 위한 쉼터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사회 전환시설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네. 마무리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송TV만은 저희가 지금 160명이 넘었습니다. 오, 구독자가. 진짜입니까? 네네. 그래서 의원님의 네. 모습을 160명, 그리고 네. 더 많으신 분들이 네. 부산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시에서 시 의정을 살피는 의원님 입장에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드릴 말씀이 있다면 네. 그렇죠. 송TV 구독자분들이 160명이나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송TV를 구독하고 계셨고요. 저도 이제 구독자가 되도록 오늘 구독을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뭐 구독자분들 다 좋아요 누르고 계시겠지만 좋아요 열심히 눌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TV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 저는 시의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시의원이고 그리고 장애 당사자로서 사실 정신장애인 분들에게 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정신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 정비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만 드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실현되고 뭔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의원님의 활약을 응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그럼 오늘 송TV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